미 전역을 샅샅이 뒤져찾아낸 최강의 중장비를 만나는 시간. 캘리포니아를 두들기는 25톤짜리 해머에서부터 캔자스시티 쇼핑몰을 관통하는 강철 시야까지 세상의 그 어떤 단단한 물질도 사정없이 파헤치고 누르고 절단하는 괴력의 중장비를 메가톤급 지상 공격자를 소개한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이곳에 인간의 손으로 처치하기 곤란한 문제가 쌓여있다. 미국에선 매년 자동차 1000만 대가 버려진다. 일렬로 세우면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을 정도다. 폐차는 일정 과정을 거치면 재생철로 탄생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자동차를 납작하게 압축하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카크러셔다. 너비가 13m 이르는 카크러셔는 작은 쿠페형 자동차부터 대형 픽업 트럭까지 모두 90cm 두께의 강철 팬케이크로 만들어버린다. 카크러쉬의 무게는 150톤으로 탱크 5대를 합한 것과 맞먹는다. 아주 강력하죠. 뭐든지 납작하게 눌러버려요. 그 무엇도 살아남을 수 없다. 사람들은 폐차장으로 간 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일단 차가 폐차장에 들어오면 카크러셔가 나타나서 꽉 눌러버립니다. 오늘 일몰 전까지 카크러셔 기사는 폐차 200대를 압축해야 한다. 작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카크러셔를 전력 가동해 한 번에 2대씩 으깨버릴 예정이다. 첫 번째 희생물이 등장했다. 고속 충돌을 견딜 만큼 튼튼하게 제작된 자동차들이다. 하지만 이런 차들도 단 12초 만에 납작하게 눌러버린다. 원래 크기의 4분의 1 이하로 눌러진 폐자동차는 재생철로 탄생할 준비를 마친 셈이다. 카크러쉬의 엔진은 겨우 150마력으로 가정용 소형 자동차의 엔진 마력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그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지렛대 원리와 수압 장치다. 금속 바이스의 단순한 원리와 수력 압착기의 조합은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덕분에 1제곱센티미터당 140kg이라는 괴력을 발휘하여 순식간에 자동차를 납작하게 눌러버리는 것이다. 느린 화면으로 보면 응력이 가장 큰 부분에서 찌그러진다. 이 경우 최대 응력점은 창문 프레임이다. 카크러셔가 압력을 가하자 모퉁이 부분이 구부러지면서 유리는 바깥쪽으로 튕겨나온다. 압축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고정대에 음료수 캔을 고정시켜놨다. 압력을 가하자 음료수 캔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는데 이 경우 최대 응력점은 캔의 바깥 부분이다. 반면 물풍선은 응력이 균일하다. 바이스로 누르자 모든 면이 일제히 터진다. 카크러셔는 1시간에 자동차 25대를 압축했다. 하루 할당량 200대를 해치우는 것도 문제없어 보인다. 그런데 갑자기 카크러셔의 움직임이 불안해졌다.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 것이다. 작업 시간이 점점 지연되고 있다. 장비기사는 압착판을 앞뒤로 기울이며 압력을 가한다. 압착판이 자동차 앞쪽에서 뒤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렇게 하면 균등하게 분산돼 있던 하중이 한 곳에 모인다. 덕분에 더욱 큰 힘으로 자동차를 압박하여 자동차 골조를 허물 수 있다. 카크러셔의 능력은 정말 경이로워요. 어떤 자동차든 납작하게 눌러버리죠. 압착판을 앞뒤로 흔든 것은 효과적이었다. 카크러셔의 파워에 자동차들이 굴복했다. 또 다른 폐자동차들이 뒤이어 줄줄이 압착된다. 마침내 단 8시간 만에
오늘 하루 목표량인 200대를 압축했다. 압축된 폐자동차는 인근 제철소로 운반되어 재련 과정을 거칠 것이다. 폐자동차 압착 전문가 카크러셔. 하지만 그것 못지않은 괴력으로 자동차를 먹어치우는 중장비가 있다. 리버사이드에서 4,800km 떨어진 뉴저지주에는 압축된 폐차를 한 입 크기의 고철로 만드는 장비가 있다. 카 슈레더를 만나보자. 건물 6층 높이에 무게는 350톤에 달하는 카 슈레더는 자동차를 잘게 다져버린다. 자동차의 단단한 강철 엔진까지도 잘근잘근 씹혀 강철 조각 형태로 배출돼 재생철로 탄생할 준비를 마친다. 카슈레더 안으로 들어가면 자동차는 끝이에요. 영원히 형체가 사라지는 거죠. 오늘 카 슈레더 기사는 큰 임무를 부여받았다. 폐자동차 2,400대를 갈아서 제철소로 보내는 것이다. 미션을 완수하려면 카 슈레더의 입속으로 끊임없이 폐차를 공급해야 한다. 저희는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장비를 운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일단 카슈레더가 가동되면 장비 안으로 쉴 틈 없이 폐자동차를 밀어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기갈기 찢기고 잘려서 나오게 해야죠. 갈고리 집게가 장착된 크레인 2대가 카 슈레더에게 먹이를 제공한다. 크레인이 첫 번째 먹이를 던져주자 카 슈레더 기사 마리오가 조종대를 잡고 운전을 시작한다.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진 자동차는 카 슈레더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자동차는 맥없이 카 슈레더의 먹이가 된다. 1분에 4-5대의 자동차를 갈아버립니다. 차 한 대를 해치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2초에서 15초로 그 시간이면 차는 가루가 돼버리죠. 자동차를 파쇄하는 핵심 부위는 540kg짜리 해머 20개다. 무적의 합금 망간강으로 만들어진 해머는 1분에 450회 회전하며 시속 280km라는 속도로 폐차를 두들긴다. 이는 경주용 자동차만큼 빠른 속도다. 끊임없는 공격을 받은 폐자동차는 카 슈레더의 배출구를 통과할 수 있을 만한 크기로 잘게 파쇄된다. 자동차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 5,000마력의 힘을 자랑하는 초특급 장비 카슈레더를 운전할 수 있다니 굉장하죠. 정말 짜릿해요. 해머에게 연타당한 폐자동차는 작은 고철 조각으로 배출됐다. 정오 무렵 카 슈레더는 오늘 목표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1,200대를 파쇄했다. 그런데 갑자기 카 슈레더의 공급롤에 거대한 물건이 떨어졌다. 12m 길이의 스쿨버스다. 버스가 너무 크다 보니 컨베이어 벨트도 힘에 부칠 정도다. 이러다 작업 시간이 지연될지도 모른다. 할 수 없이 크레인 기사는 버스를 붙잡아 카 슈레더의 입속에 직접 떨어뜨렸다. 이젠 카 슈레더가 자신의 장기를 발휘할 시간이다. 파쇄 시작. 하지만 버스는 쉬운 상대가 아니다. 버스가 카 슈레더의 입구에 걸린 것이다. 장비기사는 공급로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제 다시 싸움이 시작됐다. 하지만 버스는 다시 카 슈레더의 움직임을 막았다. 작업자는 점점 걱정이 커졌다. 오늘 할당량 2,400대를 파쇄하려면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다시 도전하는 카 슈레더. 마침내 카 슈레더가 버스를 집어삼켰다. 스쿨버스는 잘게 부서졌고 작업은 계속됐다. 이 직업이 좋아요. 차를 부수고 파쇄하는 게 제 일인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버스에 이어 남아있는 자동차들도 줄줄이 파쇄되면서 오늘 할당량을 채웠다. 이런 작업은 철강 공급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해요. 쓸모없이 버려질 고철도 이 과정을 거쳐 재생철이 되고 새 제품으로 태어나는 거죠. 카 슈레더 덕분에 폐차된 차량은 차세대 철강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카 크러셔와 카 슈레더가 자동차를 파쇄하는 동안 미드웨스턴 평원에서는
괴력의 중장비 하나가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을 가볍게 허물고 있다. 버려진 건물은 콘크리트와 강철이 얽힌 쓰레기 더미와 같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이 쇼핑몰은 수십 년간 혹독한 날씨와 토네이도를 견뎌냈을 만큼 튼튼했다. 하지만 자연도 파괴하지 못했던 이 건물이 이제 곧 철거될 시간이다. 이 일은 세계 최강의 전사가 맡을 것이다. 바로 강철 시어다. 수압 굴착기에 장착된 강철 시어는 그 무게가 12톤에 이른다. 최대로 벌렸을 때 너비는 1.2m에 달한다. 또한 10m 멀리 있는 물건도 가뿐하게 집어올린다. 강철 시어는 엄청난 악력을 발휘해 절단한다. 그뿐이 아니라 텅스텐강 절삭날이 2개나 있어 절단면은 4개로 분리된다. 하지만 세계 최강의 날카로운 이빨을 움직이려면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강철 시어의 괴력은 거대한 피스톤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피스톤은 1제곱센티미터당 380kg이라는 수동력을 전단력으로 바꿔놓는다. 이 강철 시어는 최대 2,300톤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는 거의 2천만 뉴턴에 가까운 힘으로 백상아리가 모는 힘의 1200배에 달한다. 6m 길이의 강철 아이빔도 5분 만에 씹어서 뱉어낼 정도다. 그 무엇도 강철 시어를 막을 수 없어요. 오늘 강철 시어는 8시간 동안 780제곱미터에 달하는 강철과 콘크리트 그리고 목재를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무작정 때리고 부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먼저 다른 자재와 강철을 분리해야 한다. 이런 귀중한 건축 자재는 인근 제철소로 보내질 것이다. 저희들은 먼저 나무나 석고보드 같은 것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강철에서 주석을 분리하고 콘크리트는 한쪽에 밀어두죠. 일단 철이 분리되면 제철소에서 재련될 수 있도록 강철 시어가 철을 잘게 파쇄한다. 철을 분류하고 파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주조 공장 측은 강철을 더 작게 자르길 원해요. 잘게 잘라주면 일이 그만큼 수월해지죠. 드디어 강철 시어가 작업에 돌입한다. 시간은 곧 돈이다. 매시간 9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자재가 허물어지고 철거된다. 이것은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절단기예요. 이런 산업용 절단기는 본래 다른 영역에서 먼저 사용됐다. 1970년대 후반 이동할 수 있는 애갑 절단기가 소개됐다. 이는 사고 차량 안에 갇힌 운전자를 꺼내는 데 사용됐고 생명의 구원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엔지니어들은 가벼운 금속을 자르는 애갑 절단기를 업그레이드해 두꺼운 금속을 자를 수 있게 했다. 강철 시어가 있으면 다른 공구는 필요 없어요. 강철 시어를 수압 굴착기에 장착하면 활동 반경에 제약은 없다. 어느 곳이든 밟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앞을 막지 못하죠. 관절식으로 연결된 강철 시어는 그 무엇 앞에서도 파괴력을 잃지 않는다. 지진이나 폭탄에도 견딜 수 있는 납으로 제작된 금고. 1제곱센티미터당 490kg을 견디도록 제작된 산소통. 사무실 캐비닛은 물론 강철 아이빔도 문제없다. 이 아이빔들을 90cm 길이로 잘라서 트럭에 실어 제철소로 보낼 겁니다. 장비기사가 침착하게 기계를 움직인다. 하지만 아이빔은 매우 강력한 적수다. 세상에서 가장 위력적인 509경 회전식 연발 권총으로 쏴봤지만 아이빔은 끄떡하지 않았다. 3,500뉴턴을 넘는 강력한 머즐 에너지에도 흠집조차 나지 않았다. 오늘 저희가 자를 아이빔은 아주 거대합니다. 먼저 한쪽 면을 자른 다음 아이빔을 뒤집어서 남은 반쪽도 잘라야 할 정도죠. 강철 시어의 맹공격에
마침내 아이빔도 굴복하고 말았다. 강철 시어가 없다면 인부 30명이 들러붙어서 절단 토치를 이용해 잘라야 하지만 강철 시어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늦은 오후 작업자는 약 740제곱미터에 달하는 건물을 무너뜨려 분해했다. 현장 곳곳의 강철은 분리되어 잘게 파쇄됐다. 하지만 지금부터 할 작업은 좀 더 위험하다. 여전히 건물의 주요 부분에는 아이빔이 자리하고 있는데 강철 시어로 안전하게 이런 아이빔을 뽑아내야 한다. 강철 아이빔은 건물을 단단하게 지탱합니다. 철거 작업을 할 때 아이빔을 단 하나만 뽑아내도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죠. 아주 작은 실수만으로도 쇼핑몰이 중장비 기사의 머리 위로 무너질 수 있다. 중장비 기사는 완벽한 위치에 아이빔을 갖다 댄 다음 연속적으로 힘을 가해 당겨야 한다. 긴장되는 순간이다. 이 일은 처음이에요. 생소한 일을 하려니까 정말 긴장됩니다. 강철 아이빔은 언더 텐션 시스템이 적용되어 연결돼 있다. 텐션은 건축 설계의 일부로 자신의 무게보다 몇 배를 더 지탱하게 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아이빔 중 하나를 잘못 빼면 건물이 붕괴한다. 이 작업을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안전하게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제거할 아이빔을 미리 표시해둔다. 중장비 기사는 조심스럽게 강철 시어를 움직이기 시작한다. 공격은 정확했고 건물 잔해가 중장비 기사 주변에 떨어졌다. 쇼핑몰은 강철 시어에 맞서 싸우기엔 전혀 적수가 되지 못했다. 건물이 무너질 때 밖으로 물러서지 않으면 제 머리 위로 건물 잔해가 주저앉을 거예요. 하지만 쉴 틈이 없다. 오늘 할당량 중 남은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다시 작업에 돌입한다. 쓸모있는 강철은 골라내고 건물을 안전하게 철거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지닌 강철 시어가 꼭 필요하다. 걸작 중장비로 인정한다. 강철 시어가 쇼핑몰을 철거하는 동안 텍사스주에서는 길이가 400m에 이르는 장비가 거대한 흙무더기를 만들고 있다. 텍사스주는 그 어떤 곳보다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곳이다. 이곳의 주요 전기 공급원은 석탄이다. 텍사스주 마운트 플레전트, 이곳에는 엄청난 양의 석탄이 매장돼 있다. 텍사스인들이 석탄을 채굴할 때 사용하는 거대한 굴착 장비는 버킷 굴착기와 크로스핏 스프레더다. 먼저 지층을 공격하는 것은 버킷 굴착기로 4만 명이 삽으로 파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낸다. 메가톤급 장비예요. 얼마나 거대하냐고요? 엄청나죠. 지름 12m 길이의 바퀴에는 16개의 거대한 버킷, 즉 양동이가 달려있다. 이 버킷들은 트럭 한 대 분량의 토사를 퍼올린다. 한 바퀴만 돌면 덤프트럭 한 대를 가득 채울 분량이 나오죠. 이렇게 퍼올린 토사를 밖으로 뱉어내는 것은 크로스핏 스프레더의 몫이다. 이것은 지상 최대의 흙무더기 제조기다. 무게는 13,000톤이며 높이는 75m로 자유의 여신상보다 키가 훨씬 더 크다. 24층 건물만큼 높고 크기는 풋볼 경기장 4개를 합한 것과 비슷해요. 무게는 연료를 가득 채운 우주선 3대를 합한 것과 맞먹죠. 이 장비 2대를 제작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3년, 비용은 3,500만 달러다. 소요 전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2대를 동시에 가동하기 시작하면 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 장비 가동에 25,000볼트의 전기가 필요해요. 저희들은 연장 코드를 이용해서 변전소에서 바로 전기를 끌어다 장비를 가동하고 있죠. 오늘 버킷 굴착기와 크로스핏 스프레더가 작업할 몬티셀로 광산은 1.6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석탄 노천광이다. 이곳의 상부 퇴적물을 제거하면 그 아래 매장된 6,000톤의 석탄을 얻을 수 있다. 중장비 기사 제임스 G가 버킷 굴착기 가동을 준비한다. 저는 10년간 버킷 굴착기를 운전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 중 하나를 운전하니 정말 짜릿하죠.
버킷 굴착기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선 수년간 경험을 쌓아야 한다. 30cm짜리 인날로 지층을 공격해 첫 번째 버킷은 2.3세제곱미터만큼의 토사를 퍼냈다. 하루에 약 13만 세제곱미터의 토사를 파내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16개 버킷은 한 번 회전으로 약 34세제곱미터만큼의 땅을 파낸다. 600마력이라는 엔진 힘으로 1시간에 퍼내는 토사량은 약 12,000톤. 이는 뉴욕시의 1,200만 인구가 하루 동안 쏟아내는 쓰레기 양과 맞먹는다. 버킷 굴착기는 정말로 놀라운 장비예요. 이게 없었다면 이렇게 땅을 깊이 팔 수 없을 겁니다. 정오 무렵 버킷 굴착기는 13만 세제곱미터 중 절반 정도의 토사를 파냈다. 하지만 땅을 파내는 것으로 끝은 아니다. 버킷에 가득 찬 토사를 옮길 일이 남았다. 배턴을 넘겨받은 것은 크로스핏 스프레더로 토사를 노천광의 반대편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토사를 옮길 때는 400m 길이의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다. 그 결과 반대편에는 수십 미터 높이에 이르는 흙무더기가 생긴다. 버킷 굴착기가 퍼올린 토사가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 크로스핏 스프레더 밖으로 나오기까지 대략 1분이 걸립니다. 중장비 기사 랜디 그린의 감독 아래 크로스핏 스프레더가 가동되고 상부 퇴적물은 시속 27km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400m나 이동한 토사는 9m 밖으로 날아간다. 이것은 저희가 보유한 가장 놀라운 장비예요. 거대한 장비만큼이나 인상적인 것은 중장비 기사들의 운전 실력이다. 두 장비를 운전하는 기사는 손발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버킷 굴착기가 퍼낸 흙이 크로스핏 스프레더로 정확히 이동할 수 있죠. 제임스와 랜디는 산더미처럼 많은 토사를 운반하려면 두 장비의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야함을 알고 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8만 5천 세제곱미터만큼의 상부 퇴적물을 퍼올렸다. 하지만 갑자기 버킷 굴착기와 크로스핏 스프레더의 강적이 나타났다. 바위다. 대부분의 바위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번엔 정말 단단한 바위를 만났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크로스핏 스프레더의 컨베이어 시스템이 고장나 작업 전체가 중단될 수 있다. 바위는 시스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랜디는 자신의 파트너에게 문제점을 통보했다. 컨베이어 벨트가 어긋나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작업을 못하면 제 파트너도 작업을 중단해야 하죠. 제임스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작업을 재개한다. 재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 하지만 랜디가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다. 크로스핏 스프레더의 끝부분에 토사가 어마어마하게 쌓인 것이다. 빨리 장비를 옮기지 않으면 흙더미가 장비 끝부분을 치고 올라올 것이다. 다행히 이 장비에는 방어 체계가 있다. 토사 탐지기다. 토사가 장비 바로 밑까지 쌓이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크로스핏 스프레더를 흙더미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지상 최대의 크롤러가 동원됐다. 이것은 원래 나사의 우주선을 발사대로 이동하고자 개발된 것이다. 높이는 3m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작은 인형처럼 보일 정도다. 이것은 크로스핏 스프레더를 시속 3.2km로 끌고 간다. 크로스핏 스프레더의 무게가 거의 1200톤인 것을 고려하면 결코 느린 속도는 아니다. 곧이어 또 다른 곳에 흙더미가 쌓이기 시작한다. 이 장비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정말 놀라워요. 마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해가 저물 무렵 마침내 석탄층의 모습이 드러났다. 2,000톤의 토사를 모두 파낸 것이다. 채굴된 석탄은 트럭에 적재되어 발전소로 운반된다. 버킷 굴착기와 크로스핏 스프레더, 이 두 대의 거물 덕분에 텍사스주를 환하게 비추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쪽으로 3,200km 떨어진 곳에서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200톤짜리 해머가 무차별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지진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지구를 강타해 세상을 뒤흔들고 도로와 다리를 파괴한다. 이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에는 깊은 말뚝을 설치해야 한다. 이 작업을 위한 최적의 장비는 디젤 해머다. 충격 해머는 저희가 원하는 지점까지 기초 말뚝을 넣어주는 장비인데요. 이게 없으면 다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높이 7.6m, 무게는 초대형 여객기를 능가하는 디젤 해머는 기초 말뚝을 무자비하게 내리쳐 땅속으로 밀어넣는다. 예전에 비해 요즘에 자주 사용되죠. 지금까지 세상에 소개된 디젤 해머 중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젤 해머는 25톤짜리 램을 상승 및 하락시켜 1분에 25번 강타하는데 그 결과는 가히 폭발적이다. 디젤 해머의 힘은 믿기 어려울 정도죠. 힘의 세기로 말하자면 대략 60만 뉴턴 정도의 에너지를 발휘해요. 이 강력한 힘에 땅도 굴복할 수밖에 없다. 디젤 해머가 땅속 46m 지점까지 말뚝을 박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는 15층짜리 건물을 땅 밑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다. 오늘 디젤 해머가 작업할 곳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로 이곳은 주요 지진지대다. 작업 목적은 고속도로에 튼튼한 기초 말뚝을 박는 것이다. 말뚝박기 현장 감독 론 스탠빌은 중력의 힘을 잘 알고 있다. 이 고속도로의 이용자는 하루 20만 명에 이른다. 저희가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도로는 지진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수천 명이 다치게 될 겁니다. 디젤 해머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바로 250톤 무게의 크레인으로. 담당 기사는 데니스 브랜드다. 해머를 들어서 말뚝 위에 놔야 하는데 살짝 놓는 건 불가능해요. 데니스는 첫 번째 강철 말뚝이로 해머를 옮긴다. 위치는 정확해야 한다. 만약 해머와 말뚝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으면 해머의 타격에 말뚝이 손상되거나 비스듬하게 땅에 박혀 말뚝의 지지력이 떨어진다. 데니스는 디젤 해머를 움직일 때 땅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른다. 신호수들이 해머를 올리거나 내리라고 알려줍니다. 마침내 해머가 정확한 위치에 놓였다. 데니스의 계산은 정확했다. 론의 명령이 떨어지면 해머는 공격을 개시한다. 디젤 해머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말뚝도 박을 수 있습니다. 해머의 디젤 엔진은 실린더 안 혼합가스의 폭발력을 타격력으로 이용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램이 떨어질 때 충격면을 향해 디젤유가 분사된다. 램이 타격하면 연료가 점화되고 그 폭발력에 의해 말뚝은 땅속으로 들어간다. 첫 번째 폭발은 다음 타격을 더 강하게 만드는 촉매제다. 해머의 강타로 연료가 점화되면 엔진 실린더 안의 공기는 압축되고 두 번째 폭발로 말뚝은 더 깊이 내려간다. 타격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25톤짜리 램은 엄청난 괴력을 발휘한 후 다시 원래 위치로 튕겨 올라간다. 중력에 의해 램은 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며 말뚝은 더 깊이 들어간다. 이런 화학적 반응의 폭발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보고자 유사한 화학물질을 5분 안에 채워넣었다. 5분을 향해 날아온 총알 한 발로 화학물질은 점화됐다. 느린 화면으로 보면 68만 뉴턴의 역학 에너지가 생성되어 5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디젤 해머는 매번 그 정도의 힘으로 하루 3만 번 타격을 가한다. 디젤 해머의 쉼없는 망치질을 견디려면 기초 말뚝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말뚝은 길이 50m, 지름 3.6m, 두께 3cm입니다. 말뚝이 견뎌내야 하는 것은 해머의 타격만이 아니다. 깊은 토양층은 고하중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밀도가 높다. 말뚝이 들어오면 단단한 지층의 중압감이 증가하여 말뚝이 수직으로 박히지 않을 위험도 커진다. 작업을 절반 정도 끝냈지만 해머의 타격이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말뚝이 땅속에 수직으로 박히지 않으면 처음부터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고 하루를 허비한 꼴이 된다. 이를 위해 등장한 해결책이 말뚝박기 분석기인데 이것은 최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일명 PDA라고 불린다. 저희는 말뚝이 최종 지점까지 제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작업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죠. 말뚝에는 가속도계와 변형률계라는 센서들이 부착되는데 4개의 방위기점, 즉 동서남북에 각각 부착된다. 센서는 매번 해머가 말뚝을 내려칠 때마다 타격 에너지를 측정해 말뚝이 받는 압력을 알려준다. 이런 데이터는 말뚝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박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데이터를 분석하면 해머가 말뚝을 제대로 강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해머가 타격을 가하는 방향이 말뚝의 수직축과 일치하지 않아서 말뚝이 과도한 압력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도 알 수 있고요. PDA를 부착한 후 해머가 다시 말뚝을 내려치기 시작한다. PDA가 산출한 데이터는 무선 수신기로 전달된다. 이 데이터는 말뚝의 축이 정확히 수직인지 아니라면 수정 가능한지 알려준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강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뚝의 축을 수정해야 하죠. 작업자는 해머를 조정해 축을 수정했고 말뚝을 최종적으로 밀어넣었다. 저는 이 일을 28년간 해왔는데 제 일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말뚝이 제자리에 들어가면 콘크리트와 강철봉을 이용해 말뚝을 강화한다. 안쪽에 강철봉이 들어간 단단한 강철 케이스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말뚝이라면 엄청난 힘이 가해져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덕분에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죠. 고속도로를 지진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일을 누가 할 것인가? 해결책은 바로 디젤 해머다. 디젤 해머가 강타력을 발휘하는 동안 집치만한 어떤 장비는 산비탈을 뚫으며 산속 깊이 들어가고 있다. 현대사회의 주요 전기 공급원인 석탄. 하지만 전통적인 방법대로 광부가 직접 석탄을 채굴하기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일리노이주주 프레리 이글 광사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어둠 속에 검은 황금을 캐내고 있다. 하이월 마이너를 만나보자. 높이 9m, 길이 17m, 너비 10m의 우람한 이 장비는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한다.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커터 헤드다. 너비 3.3m의 이 회전통은 비트라고 불리는 날카로운 탄수광 인날을 갖고 있다. 하는 일은 산을 씹어먹는 일이다. 저희는 가장 강력한 비트를 사용합니다. 이런 강력한 이빨로 무장한 하이월 마이너는 무려 130톤의 힘으로 산을 공격하는데 그 목적은 석탄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인날로 석탄층을 관통해서 다른 물질들은 그대로 두고 석탄만 캐죠. 이 정도의 힘을 발휘하려면 광부 2만 명이 필요하지만 하이월 마이너는 4사람만 있으면 된다. 하이월 마이너 기사 4명이 협동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굉장한 장비죠. 하지만 오늘 미션은 하이월 마이너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사람은 접근할 수조차 없는 산속으로 290m를 뚫고 들어가야 한다. 채굴을 시작하면 10시간 동안 1600톤의 석탄을 캐낸다. 1시간에 약 37m를 팔 수 있어요. 작업 일정을 맞추려면 매시간 200톤의 석탄을 채굴해내야 한다. 사람 손으로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성인 남자는 평균 70kg을 굴착할 수 있지만 그것도 짧은 시간 동안만 가능하다. 체계화된 광산 장비 하이월 마이너는 게임의 법칙을 바꿔놨다. 저희들이 현재 보유한 기술을 20년 전이나 30년 전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이죠. 하이월 마이너는 그 어떤 광산에서도 작업할 수 있어 작업자를 보호해준다. 높은 산등성이는 작업하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산등성이에 직접 구멍을 파면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커진다. 산사태가 일어나면 결과는 치명적이다. 하지만 이제 채광이 위험하다는 것은 옛말이 됐다. 하이월 마이너의 핵심 기술은 푸시빔이다. 푸시빔은 커터헤드에 부착되는 6m 길이의 확장 빔이다. 덕분에 더 깊은 산속까지 뚫을 수 있게 됐다.
5톤짜리 확장 빔을 부착할 때는 하이월 마이너 자체의 크레인 시스템을 이용한다. 확장 빔을 장착한 커터헤드는 광산 더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동시에 인부의 안전도 보장한다. 채굴 지점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안전합니다. 하이월 마이너는 푸시빔 50개를 동시에 연결해 최대 300m까지 확장할 수 있다. 지하에서 광부가 석탄을 캐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커터헤드가 광산을 뚫고 들어갈 때 푸시빔은 석탄을 밖으로 꺼내는 일을 한다. 광산에서 캐낸 석탄은 푸시빔에 내장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지표면으로 나온다. 푸시빔 안에는 46cm짜리 나사 송곳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석탄을 뒤쪽으로 계속 밀어내는 일을 합니다. 채굴된 석탄이 광산 밖으로 나오면 적재 벨트가 석탄을 적재 구역으로 보낸다. 석탄은 다시 광산 밖으로 운반되어 전 세계로 수출된다. 하이월 마이너는 깊이 약 250m 광산소까지 도달했다. 290m 깊이에 자리한 1,600톤의 석탄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는 중이다. 그런데 갑자기 전류기 수치가 치솟았다. 커터헤드가 단단한 바위를 친 것이다. 커터헤드 수치가 100을 넘어서면 단단한 바위를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탄 채굴 과정에서 단단한 바위가 섞이면 석탄의 순도가 떨어질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하이월 마이너는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 커터헤드 위에 장착된 저항 측정기를 통해 석탄이 어디에 있으며 바위를 어떻게 피해야 할지 알 수 있다. 석탄이 있는 길을 탐지하면 작업자는 수압 장치를 이용해 커터헤드가 움직이는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 커터헤드의 유연한 이음새와 푸시빔 덕분에 하이월 마이너는 300m 멀리 있는 석탄층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기술 덕분에 바위를 피해 품질 좋은 석탄을 채굴해 발전소로 보낼 수 있다. 해가 저물 무렵 1,600톤 이상의 석탄이 채굴되어 배송 준비를 마쳤다. 임무 수행 완료. 저희는 12시간 동안 4대 사람만으로 무려 2,500톤의 석탄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비죠. 하이월 마이너는 정말 대단한 장비예요. 일을 하는 걸 지켜보면 놀라울 따름이죠. 하이월 마이너 덕분에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석탄을 채굴할 수 있게 됐다. 덕분에 다른 장비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됐다. 채굴된 석탄이 운반을 기다리는 동안 플로리다에는 거대한 호수를 자연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중장비 한 대가 출동했다. 플로리다주에 자리한 오키초비 호수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담수호다. 하지만 호수의 홍수를 막기 위한 제방은 허리케인의 강타를 견디기엔 너무 허술한 상태다. 이게 무너지면 플로리다 남부 전체가 물에 잠길 겁니다. 증축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오직 하나뿐. TRD를 만나보자. TRD는 바닥을 파서 토사와 콘크리트를 섞어 방수벽을 쌓을 수 있는 기계다. TRD는 3중 공격 체계를 갖추었다. 땅을 깊이 파고 시멘트를 섞고 둑을 설치하는 것이다. 100톤짜리 개량 크롤러 크레인에 장착된 TRD는 높이가 10m에 이른다. 엔진 마력은 포르쉐도 질투할 법한 470마력이다. TRD에서 땅 파기를 담당하는 것은 대형 사슬톱 절단기로 높이는 무려 3m에 이른다. 탄수강 톱니는 너비가 60cm, 두께는 15cm다. 이렇게 땅을 잘라놓으면 콘크리트 혼합기가 1시간에 5,300리터씩 콘크리트를 들이붓는데 덕분에 작업 전보다 집안이 더욱 견고해진다. 미국 전역을 통틀어도 몇 대 되지 않는 이 귀한 장비가 오늘 오키초비 호수 둘레에 거대한 방수벽을 쌓기 위해 출동했다. 허리케인과 홍수가 닥쳐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하게 하려면 제방에 지하방 수벽을 세워야 합니다. 총 230km 이르는 제방 중 TRD가 오늘 공사할 구간은 약 2km다. 지금까지 1.5km 정도는 공사가 완료됐고 앞으로 500m만 더 하면 됩니다. 오늘 주어진 임무는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해 20m 깊이로 땅을 파 제방을 쌓는 것이다. 옛날 제방은
단순히 진흙과 돌덩이가 섞여 만들어진 벽이었고 이런 벽은 물이 쉽게 침투할 수 있었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제방은 결국 언젠가는 허물어지게 돼 있다. 플로리다에 불어닥치는 강력한 태풍을 견디려면 콘크리트와 여타 인공물질을 동원해야 한다. TRD는 이런 합성 자재를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까지 침투시킨다. 제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두꺼운 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작업은 3m에서 시작된다. 목표 지점은 20m. 하지만 TRD만 있다면 원하는 깊이에 금방 도달할 것이다. TRD는 점점 더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간다. 대부분 땅 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지하 9m 지점까지 도달했지만 걱정되는 점이 하나 있다. 바로 수직을 유지하는 일이다. TRD가 수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절삭 체인이 파괴될 수도 있다. 절단을 담당하는 사슬톱의 임무 수행 여부는 톱니에 달려 있다. 60cm 너비의 톱니는 마치 동력 사슬톱처럼 집안을 자른다. TRD의 활약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동력 사슬톱을 물과 기름이 섞인 혼합물 속에 담가봤다. 물은 집안을, 기름은 시멘트를 의미한다. 느린 화면으로 작동 과정을 알아보자. 톱니는 회전하면서 집안을 절단하고 시멘트를 아래로 끌어당긴다. 이렇게 두 물질이 섞이면서 즉시 콘크리트 방수벽이 생기는 것이다. 몇 시간 동안 작업한 끝에 바위, 모래, 진흙이 뒤섞인 집안을 잘라내고 지하 12m 지점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이때 문제점이 포착됐다. 절삭 칼날이 수직 정렬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나무를 자를 때와 같이 칼날이 수직이 아니면 작동이 막힐 수 있어요. 장비가 손상되지 않게 막고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선 방수벽이 수직으로 쌓이고 있는지 체크해야 하죠. 레이저가 장비의 앞뒤에 2개의 십자선을 쏴서 움직임을 안내해 줍니다. 양쪽 십자선에 레이저가 비치면 수직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절삭 톱날이 수직선상에서 이탈하면 기사는 톱날을 약간 들어올려 다시 수직으로 밀어넣습니다. 작업 상황을 체크하는 자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튼튼한 제방을 쌓을 수 있죠. 거대한 절삭기가 다시 수직으로 들어가 작업을 계속한다. 임무 수행은 성공적이었다. 하루 만에 20m 깊이의 방수벽을 2km나 쌓은 것이다. 230km 이르는 전체 제방의 방수벽을 쌓으려면 흙과 시멘트 380만 세제곱미터가 필요하다. 20m 깊이로 땅을 파서 콘크리트 벽을 세울 수 있는 장비는 그리 흔치 않죠. TRD 덕분에 플로리다 남부는 허리케인의 공격에도 끄떡없을 것이다. 드디어 강철 시어가 작업에 돌입한다. 시간은 곧 돈이다. 매시간 9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자재가 허물어지고 철거된다. 이것은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절단기예요. 이런 산업용 절단기는 본래 다른 영역에서 먼저 사용됐다. 1970년대 후반 이동할 수 있는 애갑 절단기가 소개됐다. 이는 사고 차량 안에 갇힌 운전자를 꺼내는 데 사용됐고 생명의 구원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엔지니어들은 가벼운 금속을 자르는 애갑 절단기를 업그레이드해 두꺼운 금속을 자를 수 있게 했다. 강철 시어가 있으면 다른 공구는 필요 없어요. 강철 시어를 수압 굴착기에 장착하면 활동 반경에 제약은 없다. 어느 곳이든 밟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앞을 막지 못하죠. 관절식으로 연결된 강철 시어는 그 무엇 앞에서도 파괴력을 잃지 않는다. 지진이나 폭탄에도 견딜 수 있는 납으로 제작된 금고. 1제곱센티미터당 490kg을 견디도록 제작된 산소통. 사무실 캐비닛은 물론 강철 아이빔도 문제없다.
이 아이빔들을 90cm 길이로 잘라서 트럭에 실어 제철소로 보낼 겁니다. 장비 기사가 침착하게 기계를 움직인다. 하지만 아이빔은 매우 강력한 적수다. 세상에서 가장 위력적인 509경 회전식 연발 권총으로 쏴보았지만 아이빔은 끄떡하지 않았다. 3,500뉴턴을 넘는 강력한 머즐 에너지에도 흠집조차 나지 않았다. 오늘 저희가 자를 아이빔은 아주 거대합니다. 먼저 한쪽 면을 자른 다음 아이빔을 뒤집어서 남은 반쪽도 잘라야 할 정도죠. 강철 시어의 맹공격에 마침내 아이빔도 굴복하고 말았다. 강철 시어가 없다면 인부 30명이 들러붙어서 절단 토치를 이용해 잘라야 하지만 강철 시어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늦은 오후 작업자는 약 740제곱미터에 달하는 건물을 무너뜨려 분해했다. 현장 곳곳의 강철은 분리되어 잘게 파쇄됐다. 하지만 지금부터 할 작업은 좀 더 위험하다. 여전히 건물의 주요 부분에는 아이빔이 자리하고 있는데 강철 시어로 안전하게 이런 아이빔을 뽑아내야 한다. 강철 아이빔은 건물을 단단하게 지탱합니다. 철거 작업을 할 때 아이빔을 단 하나만 뽑아내도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죠. 아주 작은 실수만으로도 쇼핑몰이 중장비 기사의 머리 위로 무너질 수 있다. 중장비 기사는 완벽한 위치에 아이빔을 갖다 댄 다음 연속적으로 힘을 가해 당겨야 한다. 긴장되는 순간이다. 이 일은 중요해요. 쓸모없이 버려질 고철도 이 과정을 거쳐 재생 처리되고 새 제품으로 태어나는 거죠. 카슈레더 덕분에 폐차된 차량은 차세대 철강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카크러셔와 카슈레더가 자동차를 파쇄하는 동안 미드웨스턴 평원에서는 괴력의 중장비 하나가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을 가볍게 허물고 있다. 버려진 건물은 콘크리트와 강철이 얽힌 쓰레기 더미와 같다.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의 이 쇼핑몰은 수십 년간 혹독한 날씨와 토네이도를 견뎌냈을 만큼 튼튼했다. 하지만 자연도 파괴하지 못했던 이 건물이 이제 곧 철거될 시간이다. 이 일은 세계 최강의 전사가 맡을 것이다. 바로 강철 시어다. 수압 굴착기에 장착된 강철 시어는 그 무게가 12톤에 이른다. 최대로 벌렸을 때 너비는 1.2m에 달한다. 또한 10m 멀리 있는 물건도 가뿐하게 집어올린다. 강철 시어는 엄청난 악력을 발휘해 절단한다. 그뿐이 아니라 텅스텐강 절삭날이 2개나 있어 절단면은 4개로 분리된다. 하지만 세계 최강의 날카로운 이빨을 움직이려면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강철 시어의 괴력은 거대한 피스톤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피스톤은 1제곱센티미터당 380kg이라는 수동력을 전단력으로 바꿔놓는다. 이 강철 시어는 최대 2,300톤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는 거의 2천만 뉴턴에 가까운 힘으로 백상아리가 모는 힘의 1200배에 달한다. 6m 길이의 강철 아이빔도 5분 만에 씹어서 뱉어낼 정도다. 그 무엇도 강철 시어를 막을 수 없어요. 오늘 강철 시어는 8시간 동안 780제곱미터에 달하는 강철과 콘크리트 그리고 목재를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무작정 때리고 부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먼저 다른 자재와 강철을 분리해야 한다. 이런 귀중한 건축 자재는 인근 제철소로 보내질 것이다. 저희들은 먼저 나무나 석고보드 같은 것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강철에서 주석을 분리하고 콘크리트는 한쪽에 밀어두죠. 일단 철이 분리되면 제철소에서 재련될 수 있도록 강철 시어가 철을 잘게 파쇄한다. 철을 분류하고 파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주조 공장 측은 강철을 더 작게 자르길 원해요. 잘게 잘라주면 일이 그만큼 수월해지죠.
카크러셔가 압력을 가하자 모퉁이 부분이 구부러지면서 유리는 바깥쪽으로 튕겨나온다. 압축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고정대에 음료수 캔을 고정시켜놨다. 압력을 가하자 음료수 캔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는데 이 경우 최대 응력점은 캔의 바깥 부분이다. 반면 물풍선은 응력이 균일하다. 바이스로 누르자 모든 면이 일제히 터진다. 카크러셔는 1시간에 자동차 25대를 압축했다. 하루 할당량 200대를 해치우는 것도 문제없어 보인다. 그런데 갑자기 카크러셔의 움직임이 불안해졌다.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 것이다. 작업 시간이 점점 지연되고 있다. 장비기사는 압착판을 앞뒤로 기울이며 압력을 가한다. 압착판이 자동차 앞쪽에서 뒤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렇게 하면 균등하게 분산돼 있던 하중이 한 곳에 모인다. 덕분에 더욱 큰 힘으로 자동차를 압박하여 자동차 골조를 허물 수 있다. 카크러셔의 능력은 정말 경이로워요. 어떤 자동차든 납작하게 눌러버리죠. 압착판을 앞뒤로 흔든 것은 효과적이었다. 카크러셔의 파워에 자동차들이 굴복했다. 또 다른 폐자동차들이 뒤이어 줄줄이 압착된다. 마침내 단 8시간 만에 오늘 하루 목표량인 200대를 압축했다. 압축된 폐자동차는 인근 제철소로 운반되어 재련 과정을 거칠 것이다. 폐자동차 압착 전문가 카크러셔. 하지만 그것 못지않은 괴력으로 자동차를 먹어치우는 중장비가 있다. 리버사이드에서 4,800km 떨어진 뉴저지주에는 압축된 폐차를 한 입 크기의 고철로 만드는 장비가 있다. 카 슈레더를 만나보자. 건물 6층 높이에 무게는 350톤에 달하는 카 슈레더는 자동차를 잘게 다져버린다. 자동차의 단단한 강철 엔진까지도 잘근잘근 씹혀 강철 조각 형태로 배출돼 재생철로 탄생할 준비를 마친다. 카슈레더 안으로 들어가면 자동차는 끝이에요. 영원히 형체가 사라지는 거죠. 오늘 카 슈레더 기사는 큰 임무를 부여받았다. 폐자동차 2,400대를 갈아서 제철소로 보내는 것이다. 미션을 완수하려면 카 슈레더 입속으로 끊임없이 폐차를 공급해야 한다. 저희는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장비를 운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일단 카슈레더가 가동되면 장비 안으로 쉴 틈 없이 폐자동차를 밀어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기갈기 찢기고 잘려서 나오게 해야죠. 갈고리 집게가 장착된 크레인 2대가 카 슈레더에게 먹이를 제공한다. 크레인이 첫 번째 먹이를 던져주자 카 슈레더 기사 마리오가 조종대를 잡고 운전을 시작한다.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진 자동차는 카 슈레더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자동차는 맥없이 카 슈레더의 먹이가 된다. 1분에 4-5대의 자동차를 갈아버립니다. 차 한 대를 해치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2초에서 15초로 그 시간이면 차는 가루가 돼버리죠. 자동차를 파쇄하는 핵심 부위는 540kg짜리 해머 20개다. 무적의 합금 망간강으로 만들어진 해머는 1분에 450회 회전하며 시속 280km라는 속도로 폐차를 두들긴다. 이는 경주용 자동차만큼 빠른 속도다. 끊임없는 공격을 받은 폐자동차는 카 슈레더의 배출구를 통과할 수 있을 만한 크기로 잘게 파쇄된다. 자동차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 9,000마력의 힘을 자랑하는 초특급 장비 카슈레더를 운전할 수 있다니 굉장하죠. 정말 짜릿해요. 해머에게 연타당한 폐자동차는 작은 고철 조각으로 배출됐다. 정오 무렵 카 슈레더는 오늘 목표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1,200대를 파쇄했다. 그런데 갑자기 카 슈레더의 공급롤에 거대한 물건이 떨어졌다. 12m 길이의 스쿨 버스다. 버스가 너무 크다 보니 컨베이어 벨트도 힘에 부칠 정도다. 이러다 작업 시간이 지연될지도 모른다.
할 수 없이 크레인 기사는 버스를 붙잡아 카슈레더의 입속에 직접 떨어뜨렸다. 이젠 카슈레더가 자신의 장기를 발휘할 시간이다. 파쇄 시작. 하지만 버스는 쉬운 상대가 아니다. 버스가 카슈레더의 입구에 걸린 것이다. 장비기사는 공급로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제 다시 싸움이 시작됐다. 하지만 버스는 다시 카슈레더의 움직임을 막았다. 작업자는 점점 걱정이 커졌다. 오늘 할당량 2,400대를 파쇄하려면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다시 도전하는 카슈레더. 마침내 카슈레더가 버스를 집어삼켰다. 스쿨버스는 잘게 부서졌고 작업은 계속됐다. 이 직업이 좋아요. 차를 부수고 파쇄하는 게 제 일인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버스에 이어 남아있는 자동차들도 줄줄이 파쇄되면서 오늘 할당량을 채웠다. 이런 작업은 철강 공급에 있어서도 아주 미 전역을 샅샅이 뒤져찾아낸 최강의 중장비를 만나는 시간. 캘리포니아를 두들기는 25톤짜리 해머에서부터 캔자스시티 쇼핑몰을 관통하는 강철 시야까지 세상의 그 어떤 단단한 물질도 사정없이 파헤치고 누르고 절단하는 괴력의 중장비를 메가톤급 지상 공격자를 소개한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이곳에 인간의 손으로 처치하기 곤란한 문제가 쌓여있다. 미국에선 매년 자동차 1,000만 대가 버려진다. 일렬로 세우면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을 정도다. 폐차는 일정 과정을 거치면 재생철로 탄생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자동차를 납작하게 압축하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카크러셔다. 너비가 13m 이르는 카크러셔는 작은 쿠페형 자동차부터 대형 픽업 트럭까지 모두 90cm 두께의 강철 팬케이크로 만들어버린다. 카크러쉬의 무게는 150톤으로 탱크 5대를 합한 것과 맞먹는다. 아주 강력하죠. 뭐든지 납작하게 눌러버려요. 그 무엇도 살아남을 수 없다. 사람들은 폐차장으로 간 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일단 차가 폐차장에 들어오면 카크러셔가 나타나서 꽉 눌러버립니다. 오늘 일몰 전까지 카크러셔 기사는 폐차 200대를 압축해야 한다. 작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카크러셔를 전력 가동해 한 번에 2대씩 으깨버릴 예정이다. 첫 번째 희생물이 등장했다. 고속 충돌을 견딜 만큼 튼튼하게 제작된 자동차들이다. 하지만 이런 차들도 단 12초 만에 납작하게 눌러버린다. 원래 크기의 4분의 1 이하로 눌러진 폐자동차는 재생철로 탄생할 준비를 마친 셈이다. 카크러쉬의 엔진은 겨우 150마력으로 가정용 소형 자동차의 엔진 마력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그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지렛대 원리와 수압 장치다. 금속 바이스의 단순한 원리와 수력 압착기의 조합은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덕분에 1제곱센티미터당 140kg이라는 괴력을 발휘하여 순식간에 자동차를 납작하게 눌러버리는 것이다. 느린 화면으로 보면 응력이 가장 큰 부분에서 찌그러진다. 이 경우 최대 응력점은 창문 프레임이다.